1장 마음 안에서 세 사람이 싸우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고 있는 마음은 빙산의 일가. 민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곧잘 듣는다. 어린 시절부터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했을 정도다. 실제로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토론대회에 출전했고 상도 곧잘 받았다. 그러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보다 매사에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교우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민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입력과 출력이 분명하고 모든 것을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프로그래밍은 민수의 성격에 맞았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 몇 년 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직장에서는 참여한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내 빠르게 승진을 하여 30대 후반에 팀장이 되었다. 승승장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 달 전 팀장급 회의에서 민수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수의 부족한 대인관계 기술 때문에 그와 몇 차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고 그의 고속 승진과 뛰어난 능력에 질투를 느끼고 있던 몇몇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민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형태는 질문이었지만 누가 봐도 민수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민수는 그저 최선을 다해 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공격에 점차 당황하게 됐다. 사람들은 민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통쾌하게 여겼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또 야유를 보내거나 질책하는 말을 하는 팀장들도 있었다. 순간 민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면서 다른 이상은 없다며 수액을 맞고 하루 이틀 정도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한 달 이상 야근을 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행히 의사의 말처럼 민수는 금세 기력을 되찾았다.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다. 발표장에서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온 것이다. 민수는 늘 그랬듯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날 싫어하던 몇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난 최선을 다해 답하려고 했어. 물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프로젝트 때문에 내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전까지는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편안해졌는데 이번에는 잘 통하지 않았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성의 힘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애써도 마음은 계속 불편했다. 일주일에 병가가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힘들었다. 출근 전날 밤에는 불안한 마음에 잠도 쉽게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다운됐다. 잠도 설쳤기에 5분만 더 누워있겠다는 생각으로 알람을 끄려고 팔을 뻗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간혹 팔이 저리면서 손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팔은 이상이 없었다.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 위로 팔을 뻗기는 했는데 손목 아랫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서 핸드폰을 집을 수가 없었다. 손바닥과 손가락이 마비된 것 같았다. 프로그래머에게 손은 생명이다. 손을 다치면 일할 수가 없다. 너무 놀란 민수는 아내를 깨웠고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혹시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증상을 말하고 다양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아무래도 정신과적 증상 같다고 하면서 정신과 진료 예약을 해주겠다고 했다.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자신의 증상을 밝혀낼 만한 검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의사에게 따지고 들었다. 의사는 민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그리고 신경계 작동 원리상, 물리적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팔은 멀쩡하고 손만 마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사의 논리적 설명에 민수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전환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발표 상황에서 실신한 것도 전환장애의 증상일 수 있다고 했다. 민수는 너무 놀랐고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때에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사에게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물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울과 불안이 있을 경우 약을 통해 감정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민수의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받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마음의 불편함이 몸으로 나타나다. 민수가 보이는 증상은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마주했던 환자들의 증상이기도 하다. 당시의 진단명은 히스테리다. 요즘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을 지칭할 때 히스테리라고 하지만 당시의 히스테리는 성격적인 측면보다는 신체 증상을 의미했다. 민수의 증상처럼 손이 마비된다든지 팔이나 어깨, 다리가 마비되기도 한다. 또 시력을 잃거나 청각, 후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민수처럼 실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증상은 몸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진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신경학적,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도 그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에야 전환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왜 전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바로 마음의 불편감이 신체 증상으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불편감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불편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까? 이러한 불편감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칭했다.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히스테리가 단지 꾀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증상은 굉장히 놀랍고 심각하지만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증상이 많았다. 반면 증상 때문에 환자들은 나름의 이득을 얻고 있었다. 일례로 수험생이 시력을 잃게 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요리사가 후각을 잃으면 요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리가 마비된 발레리나는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된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손이 마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좌절했겠지만 전환장애 환자들은 민수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꾀병이라고 의심할 만한 또 다른 이유는 증상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있었다. 처음에는 증상 때문에 매우 당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아름다운 혹은 만족스러운 무관심이라고 한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지내고 또 자신들이 해야 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꾀병으로 치부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았다. 만약 진짜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비된 것처럼 꾀병을 부린다면 쉽게 들통이 나지 않겠는가? 민수의 경우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감각을 느낄 수도 없는 마비 상태를 꾸며낸 것이라면 갑자기 바늘로 손을 찔렀을 때 인상을 찡그리거나 손을 피할 것이다. 고통을 참으면서 손을 피하지는 않더라도 순간 움찔할 것이다. 그러나 전환장애는 손을 바늘로 깊이 찔러도 전혀 미동이 없다. 진짜 마비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증상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꾀병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무시했지만 프로이트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체로 의사들은 증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자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프로이트 당시에는 더욱 심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꾀병처럼 보이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들의 증상이 단지 꾀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여겼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참고할 자료는 환자의 이야기가 전부였다. 환자들도 자기들 증상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환자들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남들이 꾀병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특이한 증상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감하게 덤벼든 자신의 선택에 때론 회의감도 들었으나 프로이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면담하는 환자의 수가 늘수록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료가 쌓일수록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엇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직접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 다시 말해 성적 추동을 강렬히 느낀 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 이유 때문이든 도덕적 이유 때문이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루시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만성 비염으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푸딩 타는 냄새에 시달렸다. 일종의 히스테리 증상이었다. 루시는 아내와 사별한 공장 주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공장 주인의 두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증상이 생기기 2달 전, 루시는 아이들과 함께 푸딩을 만들던 중 우체부로부터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틀 후가 루시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루시가 편지를 개봉하려고 하자 아이들은 생일 전에 축하 편지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루시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때 푸딩이 타버렸다고 한다. 루시는 아내를 잃은 공장 주인을 도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공장 주인과 다른 사람들보다 이야기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루시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루시는 마음이 불편했다. 더구나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는 공장 주인과의 약속 때문에 향수병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주인의 친구가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가 두 아이들에게 작별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인사법이었다. 그렇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이들에게 키스하는 것을 싫어했고 친구가 떠나자마자 루시한테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루시는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공장 주인이 소리를 지르자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이 일 이후로 루시는 푸딩 타는 냄새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실 루시는 공장 주인을 사랑하고 있었고 죽은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루시는 공장 주인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 마음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트는 타버린 푸딩, 망쳐버려서 먹을 수 없는 푸딩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억압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루시는 푸딩 타는 냄새에 시달렸다. 루시가 프로이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공장 주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장 주인이 자신에 대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자 더 이상 푸딩 타는 냄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억압된 마음, 즉 무의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마음의 어두운 베일을 벗기다. 여전히 무의식이란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문학과 철학, 예술을 비롯해 정신의학과 상담 등 많은 분야에서 이를 널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프로이트 시대에는 대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당시의 학문적 사조가 계몽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란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사조다. 이성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세상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문적 흐름이자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계몽주의는 17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무지를 타파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그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 현실보다는 판타지, 현실의 유용성보다는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조다. 낭만주의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 국한되었고 여전히 학문 분야에서는 계몽주의가 대세였다. 결국 프로이트가 살았던 19세기는 한편에서는 이성과 합리성, 현실을 논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감성과 아름다움, 판타지를 추구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이 시기를 다른 말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한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 아이콘이 코르셋이다. 여성들은 잘록한 허리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다. 지금의 코르셋도 여성들의 건강에 좋지 않지만 빅토리아 시대와 비할 바는 못 된다. 당시 상류층 여인들은 허리둘레를 13인치로 유지하기 위해 철이나 동물의 뼈를 이용한 코르셋을 입기도 했다. 척추가 휘어지는 측만증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갈비뼈 골절과 내장 파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위해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문화에서 감춰야 했던 것은 비단 여성들의 뱃살만이 아니었다. 인간 본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욕구도 그랬다. 당시의 금기는 성이었다. 성은 계몽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계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았고 낭만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교계에서도 동물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다. 누구나 성욕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쉽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온갖 왜곡된 성행위와 성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루시처럼 프로이트가 만났던 히스테리 환자들은 하나같이 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프로이트는 환자를 치료하던 초기에는 최면을 사용했다. 최면 상태에서는 환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보다 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물어보면 모두들 펄쩍 뛰면서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환자들은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일부러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은 아니었다. 환자들도 자기네 마음에 억압된 성적 추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신체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은 프로이트에게도 매우 낯설고 이상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역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최고였던 비엔나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감탄에 마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더 크게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프로이트는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프로이트가 만든 것은 아니다. 무의식은 힌두의 고대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개념일 뿐더러 현대적 의미의 무의식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무의식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던 계몽주의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됐다. 사변적 고찰을 주로 하는 철학자들과 달리 과학적 훈련을 받은 프로이트의 주장은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두 주장을 더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로 성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이트는 성인의 성적 추동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적 추동을 인간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본 프로이트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불리는 에너지 보전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인간의 성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했다. 즉, 갓난아기들도 성욕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 성에 관한 3편의 해석을 통해 아이들의 성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했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섹스라는 행위로 성욕을 충족시키지 않고 처음에는 입, 빨기, 깨물기를 통해, 그 다음은 항문, 변해, 보유와 분출을 통해, 그 다음은 남근, 유아의 자유행위를 통해 성욕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많이 알려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다. 특히 프로이트는 남근기에서 아이는 동성의 부모를 물리치고 이성의 부모를 차지하려는 소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한 인류의 최대 금기인 근친상간과 근친살해의 심리가 보편적이라고 말한 셈이다. 보통 아기들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의 결정체로 묘사된다. 이런 아기들에게 성욕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파격적, 획기적이다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력 아래 당시 지식인들은 성에 관한 용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성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아름답지 않은 동물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성기를 의학적으로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라틴어로 된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글에서 성에 관한 단어를 모두 독일어로 쓰기 시작했다. 소위 사회의 하층민들이 술을 먹었을 때나 쓰는 노골적인 표현을 글로 썼고 강의에서는 직접 말했다. 사회적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사람들은 프로이트를 비난했다. 악마 혹은 사악하고 음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와 그의 이론을 쓰레기 같다며 매장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반응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당대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했던 계몽주의자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격이다. 억눌린 마음은 끊임없이 올라온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와 반대인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무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억압을 통해 무의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프로이트 당시에는 성이 주된 주체였지만 세계 1차 대전 이후 인간의 중요한 본성인 공격성도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성과 공격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사회적 금기다. 언론에 보도되는 온갖 사건과 사고 중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주제가 여전히 성, 성범죄, 변태 성욕, 근친상간, 외도 등, 그리고 공격성, 분노조절장애, 갑질, 근친살해, 자해와 자살 등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프로이트 사후 그의 추종자들은 무의식의 내용에 대인관계 욕구를 추가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문명사회에서 대인관계 욕구는 채워지기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성이나 공격성, 대인관계를 비롯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이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어서 일단 억압을 한 것이다. 당장은 억압을 통해 마치 성욕이 없는 것처럼, 공격성이 사라진 것처럼, 대인관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억눌린 마음, 즉 무의식은 끊임없이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그렇다고 의식은 무의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죽 힘들었으면 무의식으로 밀어 넣었겠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의식으로 솟구치려는 무의식, 이런 무의식을 억누르려는 의식이 대립하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프로이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힘들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역동이라고 한다.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을 다른 말로 지형학적 모형이라고 한다. 마치 마음의 지도를 그리듯 마음의 영역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고로 지형학적 모형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이 전의식이다. 전의식이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깐의 노력으로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기억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전의식을 무의식의 일부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전의식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지형학적 모형은 종종 바다에 떠있는 빙산으로 표현된다. 물 위로 나온 부분은 적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듯이 우리가 아는 의식은 마음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타이타닉호를 예로 든다. 1912년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 미국 뉴욕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빙산을 만났고 선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빙산을 살짝 비켜가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물 위의 빙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물 아래에는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었다. 결국 세계 최대의 여객선은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북대서양으로 가라앉았다. 이처럼 우리 마음 중에서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정신분석가들은 주장한다.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저편에 있는 무의식은 엄청나게 크고 그 위력 또한 대단하여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무의식을 잘 방어하고 억압에 계속 성공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일단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의식이 약해진 틈을 타서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떠오른다. 의식의 경계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수면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히 이완된 상태에서 무의식은 의식으로 나오게 되어 우리의 꿈으로 표현된다. 물론 무의식의 내용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은 상상만으로도 몸서리치게 불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단계의 왜곡을 통해서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꿈으로 드러난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꿈을 현재몽이라 하면서 이것은 진짜 무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잠재몽의 왜곡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처럼 잠재몽이 현재몽으로 바뀌는 과정을 꿈 작업이라 하고 반대로 현재몽을 통해 잠재몽을 알아내는 과정을 꿈의 해석이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꿈과 무의식의 관계는 프로이트의 대표 저서 꿈의 해석에 자세히 나와 있다. 무의식이 의식의 경계를 뚫는 또 다른 순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수와 실언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인간의 모든 실수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 분석해보면 무의식적인 욕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들었던 예시 중 하나는 독일 국회의원의 실언이다. 독일 황제에게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순간에 어떤 국회의원은 숨김없이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척추 없이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국회의원은 황제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해서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도 모르게 척추 없이, 즉 핵심을 빼고 대충 말해도 된다는 실언을 한 것이다. 의식으로 솟구치려는 무의식의 힘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증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감정과 욕구에 휩싸여서 정신이 붕괴되기보다는 차라리 시각, 후각, 미각 같은 감각기관의 이상이나 팔다리의 마비 같은 수의적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람들은 프로이트를 오해한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의식보다는 감정과 욕구로 가득한 무의식 만세를 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반대라는 것, 즉 무의식이 아닌 의식 만세를 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치료의 목적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의식에 지배받지 말고 의식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 중심이 아니라 의식 중심이다. 그렇다면 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할까? 무의식의 내용인 성과 공격성, 그리고 대인관계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이라고 하면 사정과 오르가슴 같은 직접적 섹스 행위를 떠올린다. 사실 프로이트에게 성이란 섹스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였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아름답고자 하는 것 등 삶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의미했다. 이런 면에서 성적 추동을 다른 말로 삶의 추동, 즉 에로스라고 한다.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행동이 에로스로 설명된다. 에로스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프로이트에게 세계 1차 대전은 충격이었다. 프로이트는 전쟁에서 아들을 잃기도 했다. 성공과 발전,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전쟁,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은 에로스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했다. 프로이트는 고민 끝에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공격성이다. 다른 말로 죽음의 추동, 타나토스라고도 한다. 에로스가 잘 살고자 하는 욕구라면 타나토스는 죽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삶을 향할 때 죽음은 끔찍하게 보이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지만 사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을 보라. 장난감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만든다. 삶의 추동 덕분이다. 그런데 다 만든 후에는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죽음의 추동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프로이트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그 자체로 악하고 추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모습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 공격성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것을 통제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의식에 접근해야 한다. 무의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사실 무의식에 접근하고 그것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힘들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을 만들었는데 다시 접근해야 한다니. 당장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서 프로이트를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처음에 사용한 방법은 최면이었다. 그러나 최면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최면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또 최면 상태에서는 의식의 저항을 쉽게 이겨내고 무의식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최면에서 깬 다음에는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분석의 목적은 무의식을 단지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기에 최면은 한계가 분명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최면을 버리고 자유연상을 택했다. 자유연상은 분명한 의식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사건, 이미지, 느낌, 감정, 욕구 등 그것이 무엇이든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며 당황스럽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더라도 피하지 말고 의지적 노력으로 맞서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결국 자유연상은 무의식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의 결과다. 정신분석의 시작을 1896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도 이때부터 프로이트가 최면 대신 자유연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중시했다는 것과 함께 프로이트가 받고 있는 또 다른 오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욕구에 사로잡힌 동물 같은 존재로 폄하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욕구라는 차원에서 인간에게는 동물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프로이트는 차이점에 주목했다. 프로이트는 성과 공격성과 같은 인간의 욕구를 언급할 때
본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추동이라고 표현했다. 본능은 동물의 것이고 추동은 인간의 것이라고 구분했다. 차이는 이렇다. 본능은 생물학적 시계에 따라 무조건 발현될 수밖에 없다. 짝짓기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서로의 욕구가 맞는 개체끼리 본능대로 짝짓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단지 욕구가 있다고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배경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구를 줄곧 추동이라고 표현했다. 어찌 보면 프로이트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정신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계몽과 낭만의 정신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성과 공격성을 본능에 따라 욕구의 해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이성과 합리성의 통제 아래에 두고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자는 것이 프로이트의 핵심 사상인 셈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자신의 마음이지만 모르는 마음이 훨씬 많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아프신 것 같으니 병원에 가자는 자녀들의 말에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아픈 게 아니야. 요즘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난 병원에 안 가. 라면서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셨다. 현대 의학에 대한 불신과 무지 때문이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다. 몸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안다는 착각을 거의 하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주변의 권유에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아. 상담받을 필요 없어. 라고 대꾸한다. 과연 그럴까?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해 마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 의식보다 모르는 마음, 무의식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2. 마음을 스스로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혼자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고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몸이 아플 때에도 의사로부터 진단은 받되 처방해 준 약 대신 자기만의 민간 요법으로 병을 고치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자가치유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다. 특히 마음에 있는 무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 방어를 깨고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정신분석의 치료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의식에 접근한다고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한 감정과 생각을 마주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 한편에 묻어놓고 덮어 놓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핵심 문제를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린다.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처의 치유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모른다. 치유는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상처받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쏜 화살에 맞았다고 해보자. 화살에 맞은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준비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어서 매우 놀라고 또 살에 박힌 화살 때문에 상당히 아플 것이다. 그래서 화살을 제거하려고 치료자를 찾아갔다고 하자.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자는 그대로 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살촉을 보면 들어갈 때에는 뾰족한 부분이 한 개지만 나올 때에는 뾰족한 부분이 두 개다.
화살을 맞을 때는 갑자기 맞았지만 뺄 때는 치료자가 다가와서 빼는 그 순간까지 공포에 압도되고 실제의 고통도 배가 된다. 화살을 맞을 때보다 화살을 뺄 때가 더 아픈 법이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몸의 아픔을 치유할 때는 마취를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때에는 마취도 할 수 없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슬픔과 우울, 분노와 절망감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마음의 치유를 포기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말한다.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당장에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은 마음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